일로 조금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동하신다. 이쪽으로. 잠깐만요. 사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미래통합회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출마를 하신 김종진 후보와 김종록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해도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이 참 정보청사가 와 있는 세종시의 저희 주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면해 가지고서 어떠한 우리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이러스를 어떻게 빨리 동시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정치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서 바이러스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겪고 보니까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 전쟁을 할 적에는 적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만 무실일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디다 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참 우리나라에 잘 갖춰진 의료제도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국민이 협조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쓸데없이 정부가 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이런 등지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번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역 대책을 갖다 더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더 이상의 번창을 막도록 저는 정부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문제가 닥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가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정지 상태랑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산도 할 수 없고 소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경제정책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아무리 내려줘 봐야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생산입니다. 또 나아가서 소비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주체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경기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 상황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제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주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즉 막연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0% 국민에게 뭐 1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이 그 자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도 얘기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한번 100만 원 준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생계는 뭘로 지탱을 할 거냐.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정부가 안이하고 또 무능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계선상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결국 가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지금 휘날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이 경제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코로나 사태를 늦게 맞이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소위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라의 경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날로 이 정부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자세로도 운영하다가는 정부 존립의 위험에 처했다고 금방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지속을 지금과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을 갖다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새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역설하기를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입후보신 이곳 세종시의 이 김영로 후보가 꼭 당선이 돼서 참 국회에 와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제 김병준 후보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 세종시를 만들 때에 그 설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세종시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4년 전 20대 총선 때 그때는 제가 민주당을 선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이인찬 씨를 공천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어디 우리 김병준 전 청와대 실장을 갖다가 한번 후보자로 모셔볼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만 여기에 세종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김병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준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김중로 여기 후보님은 군 출신으로 안보 문제 그 밖에 많은 지식을 갖다가 겸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참 제대로 얘기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이 세종시가 특수시에다가 여기에 엄청난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사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후보자로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로 후보를 갖다가 여기다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하시면은 이 세종시를 대변한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아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로 후보를 꼭 당선해서 서울에 와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공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부권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병준 위원장님 또 김중로 후보님 이렇게 한 마디씩 듣고 질의응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김병준입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제가 자주 뵙고 또 여러 가지 배움도 청하고 있는 그런 그 사이입니다만,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선거가 지금 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의 방문이 저희들에게 승기를 아주 확실하게 잡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짤막하게 될 수 있으면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여기 민주당 후보들이나 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참 의아하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안 하고도 사실상의 행정수도 우리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헌재의 그 결정문을 보면은 수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는가 하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외에 다른 것은 다 옮겨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조차도 제1집무실, 제2집무실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2집무실을 두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도 여기 의사당을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노력을 했나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4+4+1 해가지고 그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도대체 뭐가 없어서 못합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 의지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봐서는요, 세종시를 마치 그냥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들 전리품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전부 독점해가지고 하고 싶은 자기들 보좌관들 전부 도시락시키고 그러면서 인사 파행하고 용역들 주고 싶은 대로 자기들 가까운 사람 다 주고 그러면서 전리품처럼 사용하는데, 여기 세종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되어버리면은 그들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하는, 그게 지금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또 되겠죠?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습니까? 대통령 의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의지 없는 거 어디서 보입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나오고 다 지금 난 거 제가 보니까요, 작년 5월달까지 국가균형발전회의가 14번인가 열렸는데 대통령께서 참석한 것이 한 번이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균형발전회의 72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을 참석했냐? 72번을 했을 뿐만 아니라 29번을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4번 하는 회의, 그것도 그 중에 한 번 참석한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닮아가지고 그거 따르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면요, 우리 김중노 의원하고 같이 하고 해서 당내에 힘을 모아서 저희 당내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그 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났으면 우리 당로 모을 수 있고 당이 통합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당이 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거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뜻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답판질 겁니다. 정말로 가지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아마 잊어버리셨나 본데 그때 우리의 초기에 이야기하던 그 뜻을 다 이야기하면 다시 기억이 나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방문을 그런 일을 만드는 그 출발점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